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뉴욕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푸근합니다. 다른 날보다도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고 찬 기운이 조금 사그라든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더우면 옷은 벗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추우면 사람이 움츠러들고 이렇게 막 달달달 떨리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하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박 기자 나오면 이 기자 찾고 이 기자 나오면 박 기자 찾고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가. 나온 사람을 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진하 뉴스마터 기자 나오고요. 오늘 원래 최진봉 교수 나오는 날인데 중요한 강의가 잡혔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 때문에 최진봉 교수 오늘 못 나오고요. 대신 불교 방송에서 4년 동안 박경수의 아침저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박경수 전 보도국장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경수의 아침저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여기서 또 패널로 한번 만나보시고 어떤 얘기 한번 궁금한 거 있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프의 촉 시간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데요. 요즘 배프가 성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날카롭고 예민해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뉴욕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아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진아 기자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어쩔 때는 이 기자 나오면 박 기자 찾고 박 기자 나오면 이 기자 찾고 왜 그러는 거죠? 뭐 찾아주셔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네요, 우리 이 기자님은. 자,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된다는 이 뉴스픽.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국회 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개월 만에 재가동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됐는데요.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29일까지, 5월 29일까지 7개월 연장했는데 어제 회의에서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 내년 선거제에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요. 어제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선거제와 관련해서 신당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신당이 나올 것이냐 물어봤더니 비례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제, 그와 관련, 현재 지금 선거제가 이제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결국에는 내가 당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여야 당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좀 해법이 좀 복잡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정개특위는 어제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과 비례대표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일단 평행선으로 이어졌고 김상훈 국민의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에 거쳐서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고 민주당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내에서 조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정수에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47석으로 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현재대로 하자.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는데 왜 민주당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우리를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비례대표 정수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거 그냥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당시 대표 있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면서 시한을 못 박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대로 하자라는 얘기가 돼서 이게 좀 서로 간에 당 차원에서 혹은 각 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해관계가 다른가 봐요. 네, 일단 야당에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대신 부작용으로 발생했던 그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법을 이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이 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서 여야가 합의되질 않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야당 쪽에서는 어쨌든 비례대표 의석수를 60석으로 늘리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딜레마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지난 선거에서 사실은 톡톡히 재미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위성정당.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 위성정당 방지법 우리가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도 했고 약속도 했으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민주당도 그렇게 아주 싹 적극적으로 막 이러는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민주당 속에 있는 30명의 국회의원들을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위성정당, 꼼수정당 만드는 건 반대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로 간에 좀 이해관계나 이게 가치관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례 의석수를 60석 늘린다고요? 오, 이거는 네. 좀 솔깃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민주당에서 특히 이탄희 의원이 위성정당을 막자라면서 어쨌든 이제 당론으로 채택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어제 근데 이제 소수 정당인 이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어제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서 국민들의 민의를 선거제도에 그대로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두 교섭단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죠. 이 두 당에서 밀실 협의로만 이루어져서 원래 권역별 병립에 합의로 했었다는 것도 그 밀실에서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제도로 오게 된 것은 지난 촛불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민심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인데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탄핵 세력의 명백한 정치적 복권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계인 의원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모셔가지고 이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합의가 된 거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용해인 의원은 무슨 소리냐 언제 합의했냐 왜 니네끼리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 실정에 과연 무엇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허영 민주당 의원이 또 조금 시끄럽게 상황을 좀 만들어버렸어요. 네, 허영 민주당 의원이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의 산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이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발언 때문에 논란이 좀 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정개특위 위원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진위는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선거제도를
복잡한 산시까지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어쨌든 부적절한 표현을 반성하며 민심을 더욱 소중히 받들겠다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인데 허영 의원이 며칠 전에 얘기한 겁니다.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네. 어쨌든 이분 얘기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람 그 의석수를 계산해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래까지 복잡한 거 니네가 알 필요 없어.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제 이랬다가 사실은 조금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정개특위 위원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내 의도가 잘못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미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 한마디 이런 게 되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행안위 얘기 좀 해보죠. 행정망 마비. 야, 진짜 전 정부 탓 안 했다고 칭찬했더니 또 결국은 했군요. 네. 어제 출연하신 임세현 전 대변인이 그 전 정부 탓을 안 했고 북한의 탓을 안 했다라고 이제 네. 칭찬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그 회의에서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뱉기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대기업이 하청업체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네?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전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네, 그 법 때문에 네. 이제 그 중소기업이 대체로 그 하청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제가 이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국회 질의에서는 이 장관 대신에 고기동 차관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책임자 없는 현안 질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 행안부 장관이 외국 나가 있을 때, 특히 디지털 코리아를 선전하러 나갈 때 이게 마비가 일어나가지고 되게 창피스러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돌아왔는데 또 갑자기 대통령에 따라 또 나가버렸단 말이죠. 네. 뭐야 도대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어요. 너네는 이렇게 잘난 척 하더니 뭐냐 그게 도대체. 우리도 안 하는 걸 니네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서 또 왜 전 정권 탓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 정부 탓은 뭐 2004년부터 전자정부가 도입된 이후에 계속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아니, 잠깐만. 네, 네. 2004년부터 전자정부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걸 말이 계속 돼요? 누적된 문제다 이렇게 누적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다? 네. 그리고 뭐 사실상 아직까지 오늘까지 엿새째에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관련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반자님, 웬일로 전 정권 소환을 안 하네 했는데 참 역시나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하쿠나 마타타님, 민영아 씨와 전 정부 씨 없으면 도대체 이 정부는 누가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공존하는 세상님, 먼 일만 나면 밑에 사람들만 처벌하는 비겁한 정부. 이거 진짜 제가 하고 싶던 말인데, 하여튼간 우리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몸보신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잘못이 절대 없어요. 꼭 우리 엄마 같아.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외부, 과거, 뭐 준동 세력들 이런 사람들 탓을 하고요. 본인들은 아주 그냥 떳떳하고 잘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도대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데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군요. 네, 참 좋으시겠어요. 이 멘탈이 갑이어가지고. 지금 올해만 벌써 이 전산망이 지금 셧다운된 게 3번째라면서요. 네,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은 올해 들어 3번째인데요. 지난 3월에 법안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고, 그래서 소송 업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중단돼서 일부 소송 일정도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교육부의 4대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라고 하죠. 네. 이걸 개통 직후 오작동을 해서 당시 일선 학교에서 기말고사 문학 정보표가 유출되는 등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번 정부가 꼭 우리 엄마 같다. 본인 잘못은 절대 없는 그런 현상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더니 많은 분들이 우리 엄마도 그래요. 루루니 그러시는데
엄마들 좀 다 그런가요? 우리 엄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좀 위로가 되네요.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원인은 제대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또. 네, 원인은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웃겨가지고 속보에 네, 네트워크 오류다. 이게 네. 웃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뭐 네트워크 전상망이 같은 얘기라서. 네네. 네, 어쨌든 이 장관은요, 이제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초청 방문 일정에 중간에 합류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원래는 이 장관이 처음부터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터지면서 수습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좀 늦어졌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이 영국 출장을 최종 결심한 것은 영국 내각부 알렉스 장관이 이달 10일에 이 장관에게 보내온 초청장에서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 동행해달라고 요청한 것 때문입니다. 초청장에는 한국과 영국 간의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이제 알려진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망이 먹통됐는데 외국에 나가서 디지털 MOU를 체결한다?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아이러니가 아니라 엄청 아이러니하고 엄청 웃깁니다. 예, 집에서는 바가지에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야, 우리 집은 철통방어해가지고 사막 같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들의 멘탈을 도대체 따라잡을 수가 없군요. 안병우님이 말씀하십니다. 행정망 마비는요, 최상병 사건, 양평 사건의 원인을 덮으려는 행동이거나 누구 지인에게 일을 몰아주려다 생긴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또 생각이 또 갑자기 막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포돌님, 내년 선거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감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궁스렁님, 좋아요 좀 빨리 누르고 합시다. 이런 날에 다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를 누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박경수 전 BBS 보도국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가.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본향이죠.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톨 없이 키웠습니다. 자연의 힘으로만. 이거 자연에게 딱 맡겨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방목이라고 할까요? 방치라고 할까요? 이게 울타리 안에 가둬가지고 키운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생물체보다도 자연, 야생에서 알아서 쭉쭉쭉 커봐라 이렇게 한 그 생물체, 생명체가 훨씬 더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산삼순백이 그렇습니다.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이고요. 지리산 자락에서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탄생이 된 그런 생명체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요, 자연산삼하고 똑같고요. 이 산양산삼, 씨를 쫙 뿌려가지고 살아남은 것들만 싹 우리가 취하는 거죠.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고요. 39만 원에 2박스 드리고요. 한 박스에 19만 5천 원 꼴. 근데 3분까지 생각한다면 한 박스에 15만 원 꼴입니다. 자, 홍삼값에 산삼을 드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난 척할 수 있는, 그리고 고마움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을맞이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 45일치라고 하는데요. 이걸 특별 증정해드립니다. 이거 11월 30일까지니까 서두르십시오. 전화 문의는요. 1666-1080, 1666-1080이고요. 네이버 검색하면 산삼순백 여기저기서 다 나옵니다. 사실은. 네, 우리 방송에서만 선전하는 게 아니죠. 효과가 그만큼 있고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BBS 불교방송에서 4년 터줏대감 노릇을 하셨습니다. 박경수의 아침저널. 사실 이제 이분이 67년생인데 87 민주화 항쟁 때 운동도 하시고 불교방송에 몸담아가지고 또 날카롭고 아주 때때로 시니컬하게 진행도 하시고 제가 좀 인상이 깊었었는데 박경수 전 보도국장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왜 웃으세요? BBS에서 오래 계셨나 봐요? 오래 있었죠. 기자 생활을 제가 29년 했으니까요. 와.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 아침 방송을 전체적으로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권 출범 때부터 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까지 한 2년 정도 저는 그걸 시즌 1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이죠. 2020년부터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또 2년 정도 했으니까요. 4년 꽤 오래 했죠. 예. 그러시네 진짜. 이번에 KBS에서 쫓겨난 진행자들이 3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최경영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 제가 방송 아침마다 KBS 최강 시사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최경영 기자의 멘트 하나하나에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마음이 좀 우울하고 네. 아프기도 했었는데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네. 저도 지난해 이제 방송국을 그만두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윤석열 정부 이 모드로 변화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유무형의 이 스트레스, 압력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건데 아마 최경영 기자도 그럴 거고요. 또 그만둔 분이 한 분 더 있잖아요. 홍상훈 기자. 예. 네. 건강을 좀 많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들은 잘 준비하고 잘 챙기고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우리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자, 29년간 언론인으로 법조팀부터 사회부장, 정치부장까지 기자로서 아주 이 사건 현장을 누비고 다니셨는데 사실은 이제 29년이라고 하면은 그 거의 모든 정보를 섭렵했다 이렇게 보셔도 사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때요? 그 언론의 상황만 보면요. 언론이 참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 언론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이 공인론적인 관점, 그리고 이 산업론적인 관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시작한 게 1994년이니까요. 그때가 문민정부 YS 때입니다. 기억을 좀 반추해 보면 이 케이블 방송이 생기면서 많이들 보시죠. 24시간 뉴스, 네. YTN이 YTN. 생긴 때입니다. 네. 민주화 이후에 이제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와는 좀 달리 서서히 이 공익에서 이제 산업으로 옮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 진보 정권을 맡게 되면서 인터넷이 활성화됐고요. 또 뉴스에 대한 접근이 누구나 쉽게 이루어지면서 뉴스의 공익적인 시각이 우세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이 박근혜 정권 재임기에 다 아시는 것처럼 종합편성 채널이 생기잖아요. 네. 이 지상파와 기존 광고 시장을 나눠 먹으면서 여기에 정치적인 목적이 작용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공익 광고나 이제 상업 광고를 이 보수 정권에 유리한 종편에 이제 몰아주게 되고요.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유사 보도 논란도 낳게 되고 뭐 지금 가짜 뉴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어떤 정치적인 타격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스스로 이 재갈을 물도록 하는 이런 그 압박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오래가지 못했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KBS도 이제 회사 적자 경영을 명분으로 해서 좀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거친 시사 프로그램 또 뉴스 앵커들을 다 손보게 된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은 이제 언론사들을 경제적으로 좀 힘들게 함으로써 이 정권에 대한 견제 또 사회적인 비판 기능을 좀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언론인들도 경쟁이다 보니까 네. 사실 어려워져서 제가 후배 기자들을 만나봐도 이 정권에 대한 견제나 사회적인 비판보다는 어떤 가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리 그 국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야 진짜 교과서 읽어주시는 거가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요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야 과거 제가 앵커로 있을 때는 네. 느닷없는 질문도 많이 하고요 좀 애드립도 많이 물었는데 이 답변이라고 하는 게 이 인터뷰로서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많은 걸 좀 물어봐 주세요. 예. 근데 너무 뜻밖의 교과서적으로 답변도 나올 대답하시면 수. 재미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민 사장이 KBS 들어갔는데 그분 사실은 방송 경험이 없는데 그분이 네. 들어가서 자기가 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 박경수 이 전 보도국장님을 사실은 그 자리에 추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농담이시죠? 아니 진짜요. 왜냐면은 예. 저는 박민 사장은 별로 그렇게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보다는 방송을 잘 아시는 분이 그리고 아유, 정통 고맙습니다. 정통 언론인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오랜만에 아침 방송 출연하셨고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되게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과거 MBC 할 때도 언론 탄압에 아주 그냥 정말 그런 쪽으로는 탁월하신 것 같고. 방송 기술자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사실은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을 그 자리에 임명하면 서로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네. 끝까지 버티고 딱 그 자리에 가가지고 너무 지금 행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글쎄요, 약간 좀 구시대적인 언론관, 미디어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청문회 때도 이제 스핀 닥터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언론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충격적인 말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스핀 닥터라고 하는 건 뉴스를 손을 봐서 네. 사실 왜곡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뉴스의 조작자 이렇게 보통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는데 그 말을 자연스럽게 쓰시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어떤 미디어를 운영하는 방식 또 사고 체계에 좀 자리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돼요. 한마디로 장난친다 이런 거랑 사실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언론을 뉴스를 가지고. 스핀을 네. 줘서 이 왜곡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적인 좀 착오적인 미디어관을 갖고 계신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MB 집권 당시에 청와대 공보수석도 하셨고 정권의 핵심 인사잖아요. 그때 네. 이제 종합편성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권 연장을 위한 좀 미디어 체제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생긴 어떤 노하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지금도 이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이런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목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포함해서 정권 재창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만 차이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좀 우악스러운 방식을 많이 좀 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박민 KBS 사장을 임명해서 사실 방송에 별다른 전문성이 없는 분인데 이 밀어붙이고 있는 걸 보면 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또 앵커가 뭐 클로징 멘트도 없이 바로 당일에 그냥 교체해버리는 네. 뭐 일부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식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좀 더, 좀 우악스러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스핀 닥터라고 하는 건 이제 볼에 회전, 스핀 이런 걸 먹여가지고 이렇게 휘게 하는 솜씨가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보통 말하고 네. 일반적으로는 홍보 전문가를 얘기하죠. 특히 정치판에서 언론을 상대로 사실을 조금 왜곡하고 뭐 좀 그들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진실을 가리면서 입맛에 맞는 뭐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동관 씨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자처하고 다녔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그렇죠. 잘하는 게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 홍보라는 게요, 사실은 자신을 많이 알리고, PR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과거의 미국의 미디어 역사와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사실 미국은 미디어의 역사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데, 사실은 과거에는 좀 거짓말 네. 또는 어떤 왜곡을 통해서 자신을 많이 알리고 정책을 많이 알리면 그걸 성공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PR의 개념이 생겼는데 지금은 PR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홍보 전문가라고 하는 게 있는 걸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냥 알기 쉽게 전달한다 뭐 이런 의미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 있는 것도 왜곡시키고 없는 거는 또 갖다 집어넣기도 하면서 그렇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이고 그걸 스스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보도국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KBS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고요. 실제 막 70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김 때문에 막 바뀌어버리고 네.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 보면은 자괴감도 느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어때요? 제가 이제 그 앵커가 바뀔 때 KBS 9시 뉴스를 제가 봤어요. 이소정 앵커요? 네. 그날 봤는데 갑자기 바뀐 앵커가 또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을 보면서 4분이나. 좀 충격적이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바로 보면서 KBS 지인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 그날 당일 낮에 이 뉴스 앵커 교체가 통보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뭐 방송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뭔가 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 방송도 모든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뭐 전 정권에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전 정권부터 계속 해왔던 앵커라 하더라도 좀 마무리는 짓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어떤 그 방송의 흐름인데 너무 방송을 좀 모르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성진님께서 이동관이 방송 기술자라고요? 방송 탄압 기술자지요. 정정 바랍니다. 뭐 화를 내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KBS에 계신 분들은 방통위원장이 바뀌고 그 이후에 박민희 사장 들어오면서 이 일련의 흐름들이 이거 몸살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마 좀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쭈뼛거리게 되면서 결국 방송 탄압이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제 이거를 지금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관 씨 잘 몰랐는데 JTBC 제가 이제 방송 패널로 많이 출연할 때 거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쭈뼛거리는 인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막 엄청 친절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저분이 원래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 전에 MB 때 잘 나갈 때는 안 그러던데 이런 얘기 사실은 했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참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 이제 여쭤보려고 그래요. 땡뉴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뭐 땡전 뉴스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를 추앙하면서 막 아부하는 그런 방송일 텐데요. 땡뉴스가 사실 뭐 땡문 뉴스 이런 건 없었잖아요. 예, 왜 갑자기 땡뉴스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겁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높지 않고 또 민심과 많이 어긋나는 정책과 또 이 발언들이 나오는데 네. 뉴스의 과거보다 좀 앞부분에 좀 많이 나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요새 뭐 청와대를 또 기자들은 용산이라고 해서 용화대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뭐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뭐 데스크가 잡은 아이템을 뉴스로 보도하는 리포트를 만드는 거죠. 사실 뉴스 편성이 중요한데요. 이 보도국장이 이제 각 부장들과의 이제 데스크 회의를 거쳐서 뉴스의 아이템 그리고 뉴스의 순서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크들이 이제 윤 대통령 관련 아이템을 만들고 또 뉴스 앞순위에 이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해당 기자들은 좀 생각보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의 아이템이 리포트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좀 뉴스에 자주 나오시고 또 앞부분에 배치되는 부분이 이 땡뉴 뉴스라는 그런 신조어를 또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땡전 뉴스는 워낙 유명했잖아요. 과거 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 당시에 제가 이제 8호 학번이니까 바로 그 시대에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뭐 뉴스가 시작하자마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분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뉴스에 자꾸만 앞부분에 나오고 자주 나오다 보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나요? 왜 알면서도 이럴까요, 그러면? 그 과거와 달리 일부러. 이제 민도가 네. 지금은 더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불편함을 줄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스스로 겸손하고 또 민심에 귀 기울이는 잠깐만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네, 그런 얘기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이 나올 대답인데. 예. 제가 지금 미디어 전문하시는 방송국에 오래 몸담고 계신 분에게 여쭤보는 거는 네.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가하고 음. 그 편성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대통령 칭송하는 것으로만 앞에 쫙 깔게 하면 실제 구성원들로서 기자들이나 혹은 뭐 방송 만드는 사람들이 네. 솔직히 자괴감 들지 않습니까? 어떤 식의 저항감 같은 게 안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이 계속하죠? 자괴감을 느끼는 기자들이 많이 있겠죠. 있는데 뭐 특정인을 또 얘기해서 그렇지만 KBS 이제 시사 프로 진행했던 최모 기자도 마지막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디 언론 인터뷰인가요? 기자들이 너무 공부는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표했는데 솔직히. 네. 아무래도 좀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좀 변화했다는 것도 있고요. 분명 마음은 갖고 있지만 또 이 과거 같은 언론인의 뭐라 그럴까요? 이 자세, 네. 또 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섰던 또 언론인의 그런 강단 이런 것보다는 이 변화한 시대 속에서 기자들 스스로도 좀 너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인으로 너무 좀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단일 노조였잖아요. 네. 단일 노조였는데 이것도 사실 MB, 이명박 정권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복수 노조가 되면서 과거에는 노조 내에 이 의견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모여서 집행부를 구성하고 또 의견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간의 성향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예 그 다른 노조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오히려 기자들의 단합을 또 건강한 생각들을 좀 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 뭐 노조도 지금 여러 복수 노조가 생기면서 각각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지고 그래서 또 예전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기자들이 들어보니까. 사실 좀 분개하지 않고 네. 저항하지 않는 네. 부분에 대한 좀 문제도 갖고 계시죠. 그럼요. 그게 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사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BBS 불교방송의 보도국장으로 있으면서도 네. 사실 경영진과 뭐 출연진 문제라든가 또 방송의 기조라든가 이런 면들 때문에 갈등을 빚고 저 스스로도 어떤 고민을 토론하는 적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특히 젊은 기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또 네. 다르더라 이런 생각들 뭐 이런 면들이 지금 와서 뭐 MZ세대가 기성세대와 이 사회적인 시각과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영희님, 우리 집 TV는 몇 개월째 까만색이에요. 요즘 누가 텔레비전 봅니까? 밤하늘의 별님, 그냥 최경영 기자라고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시고.
배동호님, 속물들이 판치는 시대에 기자도 시류와 합류하는 거겠죠. 이런 얘기 하셨고요. 김생 영감님, C급에 D급, E급 행정대원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KT 23님, 그냥 크크크크크크. 뭐 말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필요도 없어. 크크크크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리고 정숙장님, 누가 그러던데요? 기자는 없고 기레기만 있다고. 이런 부분이 참 사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처음 기자 생활 할 때만 해도 네. 어떤 그 언론인으로서의 그 목적, 또 당위성,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언론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이제 다원화되고 또 기자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면들이 많네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현장에서 이 정권에 대한 견제 또 사회적인 비판 기능을 오롯이 수행하려는 또 이 필드의 기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언론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젠마님, 거짓이 승승장구하고 추앙받는 오늘을 만든 구태의연함으로 자리 보존했더니 언론인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매너킹님도 그냥 화이팅 합시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뉴스타파에서 김만배 씨 관련해서 뭐 인터뷰 한 것이 뭐 가짜뉴스였고, 이 가짜뉴스를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인용 보도한 뭐 JTBC, 뭐 MBC 이런 회사들 문제다 이래가지고 방통위에서 철퇴를 내렸지 않습니까? 요즘까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이제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아까 좀 전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유사보도라는 걸로 또 이 네. 방송국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예. 유사보도가 지금 말하는 가짜뉴스 뭐 이런 겁니까? 뭐죠, 유사보도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많이들 잊으셨는데요. 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 언론을 옥죄고 좀 이 탄압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아이템이 바로 유사보도입니다. 네. 유사보도라는 게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또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2013년 말에 12월 거의 말일쯤에 당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네. 이 보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언론사에서 뉴스를 한다. 그리고 이 뉴스가 이 사회적인 비판 기능을 넘어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유사보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5개 프로그램을 그때 적시했어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제 프로그램도 BBS 박경수의 아침 저널을 포함해서 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또 RTV, 또 지금 말씀하신 뉴스타파도 거의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교통방송의 또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워낙 그때 이 뭐 언론계를 비롯해서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사회적인 비판이 커지니까 사실 한 보름 만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유사보도 논란을 매듭짓고 스스로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사보도가 예. 뭔데요? 그러니까 유사보도라고 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가 제대로 된 보도가 아니고 이 보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언론사에서 내놓는 뉴스. 이게 유사보도고. 보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거기 이제 곳에서 종교 방송입니다. 내놓는 이게 BBS 불교 방송이나 CBS 기독교 방송처럼 네. 거기는 뉴스를 할 수 없는 종교 채널인데 거기서 하는 뉴스는 다 제대로 그냥- 된 보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사보도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사회적인 비판이 커지니까 바로 박근혜 정권만 해도 이 꼬리를 내렸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해서 물론 가짜 뉴스는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엔 뉴스의 가치보다는 좀 정보 정의 수준이잖아요. 뭐 가짜 정보 정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 올감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KBS, MBC, 뭐 JTBC 방송사들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할 만큼 네. 이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박근혜 정권 때 유사보도와 윤석열 정권의 가짜뉴스가 사실 맥을 같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들을 이 보수 정권의 언론 탄압, 이 기조에서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책을 쓰셨습니다. 네, 제가 책을 한 권 네, 들고 한번 설명해 나왔는데요. 주실까요? 네. 제가 BBS 불교방송에서 기자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대한 방송 기억을 좀 회고하면서 네. 특히 이제 그 유력 인사들과의 이 고비고비마다 이루어진 인터뷰들이 실제 정치적 또 사회적인 어떤 결과 파장으로 이어졌는지를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타언론의 보도 내용까지 좀 실증적으로 실으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제 아침 저널 박경수입니다라고 하는 보여주세요. 예, 예, 제가 자, 보여드려도 이제 될까요? 화면 예, 보이네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지금 4년 동안 인터뷰하시면서 방송하시면서 얘기되었던 사람들과의 그런 뭐 이야기 혹은 정치 흐름이라든가 느낀 점, 소회 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네. 책으로 엮으신 건데요. 그동안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실은 뭐 이제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정치는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흐름인데 좀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정국에서 잘 나가던 문재인 정부가 좀 지지세가 꺾이는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디였죠? 예. 기억을 해보면 202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이죠.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그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네. 제가 박 시장님과 이게 마지막 인터뷰가 됐는데 인터뷰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통 서울시와 이제 사전에 뭐 질문 뭐 이런 건 더 주고받고 교환하잖아요. 네. 교환하는데 사실 앵커 입장에서는 또 당일날 또 궁금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절대 이 기존에 주고받았던 질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방송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시장님이 이제 3선이고 또 대선 후보이시기도 한데 좀 과거에 이 시민운동가로서의 좀 뭐라 그럴까요? 참신하고 좀 도전적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고위 관료의 모습이 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에 좀 아픈 질문들도 그냥 툭툭 던지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후에 제가 시장님께 이제 문자도 드려서 좀 힘들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는 좀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마지막 인터뷰가 됐는데 인터뷰한 직후에 다음 날에 이제 박 시장님의 측근 중에 한 분이 진짜 필요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직접 좀 시장님께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또 가깝게 지내는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분과 저녁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날짜가 바로 돌아가신 일주일 후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만나시지를 못하고 좀 더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못 해드렸던 게 좀 아쉬운 그게 사실 기억에 남는 인터뷰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반면에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뭔가 상승의 흐름을 잡는 이 변곡점이 있었잖아요.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흐름이죠. 당시에 이제 오세훈 후보 시장이 됐습니다만 오세훈 후보와의 또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 오 후보가 상당히 좀 전략적이시더라고요. 예, 발언이 역시 제가 뭐 궁금한 걸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는 단일화가 어려울 거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게 사회적인 정치적인 파장이 크게 일어나면서 네. 뭐 나경원 후보는 바로 반론권을 달라고 또 요청을 했고 그거에 좀 당황해서 그런지 오 후보가 당일 낮에 직접 두세 번 전화를 하셔서 좀 인터뷰 내용을 수정해 줄 수 없느냐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이 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인터뷰를 꼽는다면 네. 이 당일 인터뷰를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 정치 인터뷰가 좀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책도 내시고 아무래도 이번 총선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포갑으로 지금 나오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마포갑 주민들 뭐 본인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에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그건 너무 안타깝거나 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씀 이런 거 있으면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예.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언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언론의 자유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네.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인의 권익 역시 많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언론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국민의 알 권리,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때 네. 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미국이 이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번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한 걸 봐도 네. 사실 수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지나치게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 정치 변화가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정치 변화 없이는 3년 후에 정권 교체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56년간 지내왔던 이 서울 마포 갑에 제가 출사를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뭐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유일하게 사실 비정치인 출신으로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에 올곧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좀 정치 변화를 모색하고 주장하고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선거구, 여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런 곳인데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서 사선을 지냈죠. 20년 하셨죠.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여야 출마 예상자들이 사실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제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 뭐 지난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김빈 씨, 오성규, 이지수, 게다가 이번에 그 조정훈 의원까지. 참, 하여튼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네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경수 전 BBS 보도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잠깐만 기다릴까요?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선호도 1위 강화 교동 해풍 맞은 고시익가리 통통쌀 광고입니다. 고시익가리 뭐 밥맛 좋은 거야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만 이게 통통이란 이름하고 같이 붙으니까 갑자기 더 맛있어지고 먹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찰지고 윤기 나고 그냥 통통해가지고 그냥 한 입만 먹어도 온 배가 꽉 차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감칠맛 도는 그런 쌀인 것 같죠? 1kg 소량으로 진공 포장되어 있어서 청결하고 신선합니다. 저희 지금 요 앞에 1kg으로 지금 포장이 있는데 혹시 카메라 감독님 괜찮으시면 좀 보여주시죠. 지금 이게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입니다. 깨끗하고 맛도 좋고 모양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쌀알갱이가 통통하게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하니까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통통쌀 출시 이벤트를 11월 30일까지 화면 나오네요. 11월 30일까지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시청자들에게는 10% 할인된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증정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기념 10% 할인 쿠폰 증정 써있죠. 네, 고시익가리 강화 교동 해풍 맞은 고시익가리 통통쌀. 자, 한번 이 혜택 받으시고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쌀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아주 가성비도 좋고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프의 촉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뷰 중에서 아주 또 선풍적인 핫한 그런 아이템으로 등장한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안 해도 이렇게 어디선가는 또 선풍적으로 인기 있는 아이템이 있군요. 이게 이정섭 차장검사 수원에서 올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다가 본인 이제 집안 문제가 본인의 비리와 엮이면서 특히 이제 그 이혼 소송 중인 처남댁 저 인터뷰를 하셨죠. 네, 예. 처남댁이 모든 것을 밝혀주마 이러면서 네. 이제 인터뷰 나와가지고 그 집안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해줘가지고 또 어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정섭 차장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뭐 가사도우미와 같은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 경력도 막 불법으로 조회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 차장검사인데 당연히 할 수 있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면 함부로 남의 거를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저도 성북경찰서의 전산실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의 그 수사나 범죄 기록을 그 출력을 하게 되면 다 기록이 그렇죠. 남습니다. 이제 기록이 남죠. 그리고 함부로 그것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한 20, 30년 전이야 그냥 알아서 뭐 착착하지만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러면서 그게 다 범법 행위입니다. 네, 아무리 맞습니다. 상관이라 하더라도 네. 출력해달라고 할 수 없고 그게 뭐 검사든 판사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 신분에서 그것을 함부로 형사사법망이라든가 그 망에 접근해 갖고 했다고 하면 그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와가지고 그 처남댁이라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정섭 차장이 본인이 옛날에 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재벌그룹으로부터 스키장에서 뭐 만찬도 방도 잡아주고 뭐 초대도 받아주고 어쨌든 접대를 받았다. 부적절하죠. 자신이 수사한 재벌 관련된 네. 사람과 그거는 자신의 자기가 수사한 피의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건 좀 그러면 차라리 옷 벗고 변호사로 나가시죠. 그러니까요. 왜 이게 이제 그렇게 하냐. 2020년 12월 14일부터 그 다음 해인 2021년 1월 3일까지 원래 임시 휴장한다고 써 있었던 곳인데 거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서 접대받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제 돈을 본인이 냈는지 안 냈는지 혹은 본인이 내는 걸 못 받다 하더라도 뭐 그래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은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심이 있다는 게 이제 그 주장이었죠. 고위공직자의 처신이 부적절하다.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건 맞다. 네. 그게 법에 어긋난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수사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 집안이 또 컨트리 클럽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골프장을,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검사들의 시시때때로 부킹 요청하면 다 해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종의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것이 되는 것이 그렇죠. 아니냐. 그 장소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조모모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이 처남댁의 남편이죠. 남편인데 이혼 소송 중이라고 중인? 하지만 그거는 뭐 별 지금 사안과 관련이 없는 거고 얘기되는 건 그겁니다. 그 처남댁이란 분이 그 남편이 저기 마약 액상대마 분명히 이건 확인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 액상 카트리지를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이 사람이 마약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 만약에 무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영장을 받아서 관련된 네.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모발이라든가 이런 걸 채취를 해갖고 확인을 해야지 명명백백히 밝혀지는데 네. 그걸 이미 제출을 안 받아들이고 반려를 했다. 그러면은 왜 그랬느냐? 왜 그러죠? 진짜 그러니까 설명을 이해가 안 해야지. 보통 마약류 관련된 법 위반 같은 경우는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게 말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처남댁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아니면 이혼 관련된 부분에서 무고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밝혀야 되는데 그거를 밝히지 않고 몇 달 뒤에나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 그걸 수사했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에
이 이유는 이정석 검사의 힘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부인이 이 사람 마약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모았다고 그래요, 본인 얘기로는. 그래서 그걸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잡아가나 했더니 남편이 이제 저항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것처럼 바꿔주더니 갑자기 다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뀌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정섭 차장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그 수사기관들끼리의 여러 가지 뭐 장난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자, 보세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바로 이제 마약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핵심은 마약을 했다라고 의심돼서 남편을 부인이 신고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전화 한 통화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올해 2월인가에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여기저기서 이제 고발이든 고소든 이게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뭉개다가 한참 지나서야 이제 시료 채취 같은 거 이제 그때 자발적으로 보내주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와서 불송치됐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마약은 시간 지나면 안 나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일부러 벌어진 게 특히 아니라. 액상대마는 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히로뽕이라든가 코카인 같은 경우야 6개월 1년 지난 게 나오겠지만 예. 액상대마 같은 경우는 금방 없어져요. 그렇죠. 상당히 그 짧은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혹시 그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예, 예. 그러니까 2월 달에 신고했는데 5월 달에 이제 그제서야 그렇죠. 채취를 했다는 건데 그건, 그게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마약이 당연히 배출이 되고 2달이 지난 다음에 배출이 되는데 그럼 그때를 했어야죠. 그 뒤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잘 알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약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영장 같은 경우, 검증 영장 같은 경우도 쉽게 내주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오히려 그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줄 수도 있는 거니까 당장 고소가 되거나 신고가 됐을 때 거기서 확인하고 바로 하게 되면 그럼 당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왜 안 했느냐라는 의심이 분명히 드는 거고 그 의심의 정점에는 이정섭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요즘에 제일 시끄러웠던 이선균 씨하고 그렇죠. 지드래곤 사건하고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선균 지드래곤 사건, 마약 사건이 터졌을 때가 한참 이 김승희 비서관의 딸의 학폭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커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이선균 마약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막아졌는데 하필이면 근데 알고 봤더니 이성균 씨에 대한 거는 무슨 증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도도 나가고 진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뭐 새끼마담이라고 불리는 여성의 진술 하나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균 씨, 지드래곤 스스로 그냥 막 나가가지고 다 검사했는데 결국 다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런- 지드래곤도 지금 네, 다 음성이래요. 손발톱이 다 음성이고. 예. 사실은 손발톱까지 음성이래요? 예, 음성이래요. 머리털만이 아니라? 예, 어제 이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발톱까지 음성 판정이 나왔고, 그러니까 네. 지금 GD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혐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그건 간접적인 진술이라서 실제로는 이게 심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경우에는 GD한테 사과를 해야 될 사과해야죠. 상황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손해 많이 그렇죠. 봤어요. 정말로 마약을 안 했는데 의심을 받아가지고 그랬다며. 그럼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떤 형태의 약 같은 걸 흡입한 건 맞다. 스스로 근데, 인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고의성은 없다.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일단 뭐 해결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실장이란 사람에 대한 수사를 네. 그러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무엇인가 증거가 많은 듯이 막 언론에 흘려갖고 막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언론 탓을 한다. 언론이 결국은 이것을 흘려갖고 수사를 망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는 이건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술이 있었다고 하면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진술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한 다음에 당사자한테 소환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 실장의 진술만 가지고 했다는 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것은 처음에 기자들도 물은 거죠. 그 진술만 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다. 다른 형태의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수사를 확대하게 된 데는 누구의 어떤 형태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하고 이번에 이 문제가 터진 이정섭 차장검사의 천암 건하고를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정섭 차장의 그 천암 때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물증, 네. 그 물증을 자기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카트리지가 있었어요. 카트리지가 보관돼 있어 그걸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카트리지가 이미 제출 형태니까 이게 실제로 무고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한 작업만 하게 되면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그 단계부터 없어. 지금은 물증도 없는 상태의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이렇게 확대해버리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그냥 요야무야 없어버리다.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는 게다가 그때 무슨 전화 받았다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전화를 이게 참 안타깝죠. 그 전화를 하필 그때 만약에 전화가 왔다 하더라도 안 받아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 이런 겁니다. 예.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이 예. 분명히 이 팀장이나 과장이나 뭐 서장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락이 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급하게 증거를 취득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화를 한 사람도 네. 왜 했는지가 딱 나오죠. 아니 뭘 하고 이 현장 요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럼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전화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 부분에선 일종의 어떤 뭐 공식적인 거 아니죠. 비공식적으로 서로 간에 양해하는 바가 스케줄 해야죠. 그렇죠. 안 받고 안 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했다는 거는 진짜 급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이 경찰서 차원이 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뭔가가 연락이 왔거나 이런 상황이 그럼 뭐야? 어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현장 요원들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고서 들어오랍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수사하는 현장 요원을 왜 소환을 합니까? 아니 누가 전화했는지 그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현장 지급포는 추적이 안 돼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태원 참사 관련된 때 그 서장이나 관련자들이 폰을 적어도 한 서너 개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 자기 폰, 지급폰 근데 나중에 알려진 거는 그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된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만은 사실은 그걸 안 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짜증나는 거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법무부 장관님께서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특히 바로 정말 물어봤더니 이완석 검찰총장은 또 이정섭 차장은 고위 검사도 아닌데 무슨 탄핵이냐 뭐 이딴 소리 했다는 건데 자기네들끼리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하더니 바로 밑에서 아니 그 차장 검사의 처남에 지금 마약을 했다는 그걸 또 그 차장 검사가 덮어줬다는 그 의혹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누구랑 그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지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다 돌봐주고 서로 다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해주면서 우리만 지금 잡고 있다는 건지 현실적으로 마약과 전쟁이라고 하는 거 선포한 다음에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뭐가 줄어들었는지 뭐 아무것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왜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이거거든요. 검사들의 선택적 정의는 네, 상당히 비판을 너무하네요. 받아야 진짜. 됩니다. 왜냐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으면 부산을 많이 떨다가 네. 실제로 성과는 없고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수십 킬로 막 나왔다. 그러면 뭘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마약이 심각하다. 올해 초도 그렇고 심각하다. 맨날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그동안에. 심각하고 많이 나왔다. 근데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돼서 얼마나 줄었습니다라는 일종의 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뭔가 심각하니까 뭔가 이게 막 이런 식의 어떤 군불만 떼는 거는 실제로는 이건 정치인의 언어죠. 아니 그러니까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태원 사태도 왜 일어났어요? 그때 뭐 마약 범죄가 엄청날 것이다. 서로 주고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수사를 하기나 경찰력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치안에 가야 될 사람들 다 빼가지고 정복 안 입히고 사복 입혀가지고 마약 찾으러 돌아다녔다. 이거였잖아요, 핵심이. 그런데 뭐예요, 그때. 실제 그들이 마약했다는 것도 없었을 뿐더러 다 엉뚱한데 헛다리 짚고 사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뭐예요? 우리나라 마약이 심각하니까 내가 마약을 꼭 뿌리 뽑겠습니다. 말만 그래서 실제 한 게 하나도 없는 데다가 마마잘라님 말한 건 똑같아요. 한동훈 장관 마약 하더니 도대체 변명 좀 해보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도 사과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총선에 출마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다면서요. 어제 뭐 근데 5천만의 언어를 말하겠다고 나오던데. 제발 그 당부드리거지만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마약 수사를 잘했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잘하긴. 아무런 어떤 시스템적 전환이라든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태의 어떤 병민을 몇 명 잡았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마약 범죄 예방 정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그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십시오. 그럼 그렇게 잘했다고 하면 저도 찍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추석거리기만 하고 이게 너무 좀 이게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또 한동훈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될 텐데 오히려 우리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좀 의욕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시작하셨는데 네. 지금 그만두시고 이제 하신다 하면은 도대체 성과가 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답답해요. 좀 답답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아. 내가 딱 보니까. 자,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7일에 이 사건도 정말 끔찍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게 예전에 캣맘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래에다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 캣맘이 다쳤 그때는 그렇게 나이가 사고가 조금 더 났잖아요. 높았죠. 예. 예. 근데 이 아이들 8살짜리 초등학생이 돌에 맞아가지고 70대 노인이 사망을 또 했단 말입니다. 해당 초등학생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 전혀 안 받아. 아무것도 안 받아요. 얘네는 촉법소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끝이라면서요. 세 가지 소년범은 세 개가 있습니다. 예. 10세 미만을 범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부르지도 않지만 이렇게 구분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거는 10세에서 14세까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촉법 소년입니다. 네. 그리고 14세 이상 미성년자, 이게 범죄 소년 이렇게 부르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는 보통 촉법 소년이죠.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촉법 소년은 최소한 보호 처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년원 같은 데라도 갑니다. 1호 처분부터 예. 이런 거. 예.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10호 가지만 처분. 네. 문제는 이 10세 미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손을 못 댑니다. 집으로 돌려보내 예. 그냥. 예. 입건도 못 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조사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왜냐? 이 사람한테는 특정한 형태의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소년법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경우라도 최소한 부모 동석하에 조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 기록 입건은 아니라도 왜냐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냐면은 이 부모들의 가해자 아이들의 부모에 의한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네. 무엇인가 좀 어떤 기록 책임을 같은 거 지죠. 책임을 네.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것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돌아가신 분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수직으로 많이 살지 않는 동네에서는 이런 경우에 피해 당하는 건 드물죠. 돌을 던져봤자 이렇게 많지 않지. 근데 지금은 수직으로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 고층을 많이 사니까 이 아이들이 5살, 6살들도 옆에 있던 화분 같은 거 툭 던지면은 그게 엄청난 운동 에너지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 범죄에 관련된, 특히 소년법 관련된 부분도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에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하고 그게 사실은 캔맘 똑같아요. 사건이죠. 그 예, 캔맘 예. 사건인데 그때 이제 그 길고양이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두 분이 그 여성분이 예. 이제 밑에 있었었는데 위에 애들이 그 아파트 살고 있는 애들 3명인가가 올라가가지고 중력 실험을 한다 그러면서 벽돌을 떨어뜨렸다는 근데 겁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라 회색 벽돌. 중력 실험에 이게 포물선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도 아니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의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력 실험이라고 하면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건 이제 자기들 변명이었고 변명이 그게 아니라 실제는 그게 예, 아니었을 것이다. 이걸 이제 포물선 던졌기 때문에 조준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때 추정이 많이 돼갖고, 근데 이것도 추정일 뿐이다. 왜냐면 조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돼갖고 당시에도 최소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그걸 가지고 피해자분들이 무엇인가 뭐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아니면은 그 아이들한테 어떤 이것이 잘못이란 걸 좀 최소한으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됐죠. 그냥 위야무야 됐죠. 지금도 이겁니다. 그 당시에 그 박모 씨, 55세 된 박모 씨가 그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려고 하다가 벽돌에 맞아가지고 사망했고요. 그 그렇죠. 벽돌에 튀어서 그 옆에 지나던 20대 남성이 뭐 두개골이 함몰됐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는데 그때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그 아이들이 9살짜리였고 그렇죠. 뭐 이래가지고 얘네들 처벌도 안 받고 큰일이다 이런 얘기 한참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교훈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2023년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겁니다. 어떤 형태의 어떤 뭐라고 하나 이 법적이라는 그 규정이 바뀐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요. 9살짜리. 4학년이니까 그게 아마 만일 겁니다. 제 네, 기억으로는 만. 열 좀. 그리고 11살짜리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5학년짜리도 있었고 3학년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문제가 됐었죠. 네. 아, 진짜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유족에게도 그렇고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참 가해자의 부모들도 사실은 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장례식장이라도 아니면은 뭔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얘기되는 건 경찰을 통해서 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니 같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경찰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무릎 꿇고라도 사과를 해야죠. 아무 부모된 돌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사과를 안 했다고 예.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족이 경찰을 통해서 유족의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저희도 제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했고 전체 12주가 넘게 지금 병원 입원해 계시는데요.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게 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처벌 못 받는 건 법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그 부모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사과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다른 공간에서 교통사고든 뭐든 그러면 몰라서 그러니까 주소를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이건 그 아파트잖아요. 거기 다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가서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사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부모들이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돌을 던진 걸로 알려진 초등학생 신상이 예.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지가 않나요? 정확하지 굉장히 않아요? 말하자면 엉뚱한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이 피해자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중의 공부 때문에 그런 어떤 뭐 행동을 하신 분도 일견 이해가 되지만은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사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년 사건의 절차가 지금 디테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서로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네. 거예요. 그게 좀 사실은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촉법소년에 대한 뭐 이게 그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 분류심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엇인가 빈 공간이 있다는 걸 정확히 소년 분류심사원. 그렇죠. 네. 이렇게 체크해서 갖고 빈 곳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참 칭찬 들을 수 있는 건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언론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띄워주는 거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뭐 사형제라든가 아니면 가석방 종신형 이런 것도 다 그냥 다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럼 무슨 성과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뭐 선고 이거 다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 세금만 많이 들어간다는 게 또 얘기고 그렇죠. 또 사형 집행 안 되고 있으니까 사형제들 모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안 뭐였는지 됐죠. 아무것도 예. 없죠. 그래서 정치 나가시려고 자꾸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뭔가 결과를 조금 내달라. 이제 이게 우리들의 오늘 저는 핵심이었던 것 그래서 저는 칼잡이는 안 믿어요. 칼잡이들은 말만 하고 아 그래요? 제대로 정책. 그러니까 칼잡이들한테 결과가 없군요. 결과가. 왜 이 흔히 말하는 정책 부서를 안 맡기냐면은 칼잡이들은 칼잡이들 뿐이에요. 칼질만 해요? 네, 칼질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이 장관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 부서에 오시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런 걸 못하면서 왜 오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으면은 잘하는 걸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지. 왜 쓸데없이 법무부 장관이라 아니면 이런 정책 부서에 오셔갖고 하냐. 이건 정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동훈 장관 칼잡이 조선의 최고 무슨 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책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깊이 그래서 하나 바뀐 거 있어요. 시행령으로 검경 수사권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그런. 그건 거. 칼잡이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칼잡이는 칼잡이 일을 해라. 정책은 정책 담당자들이 맡는 게 맞다. 솔림님, 녹슨 부엌칼인가요? 쯔쯔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소개해드립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셨다면 지금 당장 전화하셔가지고 본인이 들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된 것인지 내 수준에 맞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1644-1236으로 연락 주십시오. 1644-1236. 만약에 영업시간이 지난 시간에 궁금해졌다 이러면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해 연락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시고요. 내일은 저희 김필성 조상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화합이 있는 날입니다. 네,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